김민수 대표님과 안재원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잘생기는 한 분. 거기서 끝내셔야 됩니다. 아, 네. 아니 뭐 우리 김 대표님도 사실 어디 가서는 외모는 네. 절대 뒤지지 않잖아요. 네, 실상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동안이세요. 아닙니다. 그냥 굉장히. 네. 이, 네. 이 뚜껑 차이죠, 그냥. 뚜껑. 네. 아, 예. 네. 이거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이거 공격인가요? 이거 신체 발부에 대해서 하는 거는 이거는 성희롱 쪽 발언 아닙니까? 모자에게도 네. 모자. 아이고, 예. 네. 지금 뚜껑 열리게 하지 마시고. 이런 예, 거 예. 모자 쓰고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빨리 주제를 빨리 딴 데로 넘겨야 되겠네요, 지금. 근데 휴가 안 가십니까? 두 분은? 휴가요? 네. 아, 휴가를 지금 갈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오. 저는 뭐 그냥 열심히 시장을 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운용을 잘 못하셔서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이제 뭐 그냥 너무 안타까운 얘기네요. 예? 공부하러 가신다 그래야지. 부동산 공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제 대학원 이제 졸업을 했기 때문에 네. 예, 빨리 이제 넘어가죠. 이렇게 지금 오늘 너무 사설이 와, 깁니다. 학위가 몇 개세요? 예. 야, 학위 부자. 예, 예, 예. 팀장님 오늘 오늘 시장 시장이 정리 좀 워낙 해주시죠. 예. 그냥 정적이었기 때문에 약간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좀 아쉬웠던 거는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굉장히 폭등에 가깝게 올랐잖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오늘 코스피가 거의 보합세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5% 정도 상승을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팔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에서 순매수 1,300억 정도 들어왔고요. 선물에서도 좀 순매수가 들어온 게 확인이 됐거든요. 네, 환율도 1,304원 정도로 지난주 금요일 날 1,300원 하회를 했었는데 다시 1,300원은 위로 올라왔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추가로 좀 많이 급등하지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업종별로 한번 보면요. 섬유유복 업종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FNF가 오늘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높은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2분기에 매출이 컨센 대비 5% 높게 그리고 영업이익은 8% 높게 나왔습니다. 사실 FNF 같은 경우에는 이 상하이 락다운의 직격탄을 맞았을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서 2분기 실적은 그렇게 기대를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 기대 이상으로 나왔었고요. 만약에 상하이 락다운이 없었으면 도대체 얼마나 잘했으려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실적은 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FNF가 오늘 7% 반등을 해서 업종 상승을 이끌었고요. 두 번째 업종 상승률을 기록했던 건 비금속 광물 섹터입니다. 1.35% 상승을 했고 유니온 머트리얼이라는 종목이 16% 상승을 했는데요. 중국이 그 미국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행을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중 갈등 예전에 많이 들었던 주제인데 다시 그 우려가 좀 부각이 되면서 항상 미중 갈등이 부각되면 히토류 관련주들이 좀 많이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관련주인 유니온 머터리얼과 유니온도 오늘 급등해서 마감을 했고요. 다른 종목은 포스코 케미칼이 오늘 2차 전지 섹터가 다 같이 좋아서 오늘 1.5%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세 번째 업종 상승률은 화학 섹터인데요. 금양이라는 회사가 12% 상승, 그리고 남해화학, 이수화학, 코스모화학, 율촌화학 여러 화학주들이 오늘 4, 5%대씩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건설주도 상승을 했습니다. DL건설이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되면서 7%나 급등을 했고요. 동부건설, DLENC, 한신공영, 대우건설도 1, 2%대씩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50만 호 주택건설 대책에 대해서 8월 10일 전으로 250만 원 플러스 알파 대책에 대해서 발표를 할 것이다 라고 기대감을 조금 불러일으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실은 지수만 보면은 그냥 뭐 재미없었던 것 같은데 종목별로 보면 되게 급등했던 종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 중에 하나가 그 현대중공업도 오늘 8% 정도 오른 것 같은데 조선 관련해서 뭐 조금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일단 2분기 실적은 사실 우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1분기 실적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은 그때 어닝 쇼크가 나왔거든요. 후판 가격이 상당히 높게 나오면서 그 관련된 충당금을 조선사들이 많이 쌓으면서 그게 비용으로 반영이 되죠. 그래서 어닝 쇼크를 많이 크게 기록을 했었는데 그게 2분기에도 지속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최근까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실적을 발표를 하고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컨센 대비 좀 높게 나온 것도 있었고 소폭 미달을 하는 정도에 그쳐가지고 이제는 바닥을 찍은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가게 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근데 네. 이번에 2분기에 사실은 적자를 굳이 냈어야 될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느낌도 있는 거예요. 이왕 낸 거 그냥 끝까지 내보자. 다음번부터만 확 되돌리면 된다. 그런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조선업체들이 철강제에 대해서
후행적으로 다 가격을 산정합니다. 네, 사실은 좀 올려주는 건 맞았어요. 올려주는 건 맞았는데 3분기 생각해 보면 굳이 적자를 안 내도 되는데 아마 이번에 적자를 내고 나서 3분기부터는 확실한 흑자로 전환하고 싶다는 어떤 내부적인 욕망이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오늘 실적 보면서. 네. 네. 조선사별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현대 미포조선이 2분기 컨센이 9,264억 정도 되는데 9,354억 소폭 상승 높게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66억 적자였는데 컨센이 한 마이너스 95억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하나금토에서 코멘트하기로는 뭐 강제 가격 상승 관련한 이제 충당금을 설정을 했음에도 환율 상승 효과가 이를 좀 상쇄했다. 그래서 목표가를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현대중공업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900억이 컨센이었는데 마이너스 1,080억 정도 발표를 했습니다. 컨센 대비 소폭 미달은 했지만 하반기에 흑자 전환 기대감이 좀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금토는 이제 강제 가격 관련 충당금 반영을 했지만 원자재 가격 안정화 흐름으로 봤을 때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를 전망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현대제철 컨퍼런스콜에서도 후판 사업부장이란 분이 하반기에는 이제 파업 영향 등으로 조선사들이 이제 후판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에 따라 후판 가격 하락도 불가피하다라는 언급도 있었고요. 한국조선해양에서도 이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인하폭이 크지 않을 수는 있지만 가격은 내려갈 것으로 전망을 한다라는 언급이 있어서 3분기 정도 되면은 이제 2분기를 피크아웃에 반대죠. 실적이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갈 걸로 다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2분기부터 턴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2분기 턴을 못하면서 사실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조선업체들이. 그래서 지금 좀 그 개별 종목단으로 보면 가파르게 올라오는 조선 관련 기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김민수 대표님 네. 조선 바닥 실적 어떻게 확인했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다 좋은데요, 뭐.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지난주에도 보니까 한국카본 공급 계약 받은 거 보니까 삼성중공업만으로 하더라도 4천억대 이렇게 받기 시작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보는 게 일단 들어온 거고 거기다가 보니까 이제 그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하는 배 이게 올해가 원래 한 200척 전으로 왔다 갔다 할 걸로 봤는데 올해 230몇 척으로 확 늘었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조선사 입장으로 보면 전략이 일단 좀 간당간당한 배는 빨리 보내고 그다음에 돈 될 거 빨리 그다음에 받고 그러면 장기적인 독이 좀 비죠. 그러니까 좀 이제 빨리 쳐내는 거죠. 그러면 그 독 가지고 또 활용하겠다 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LNG선은 이제는 약간 데이터만 보게 되면 지금 올해 20% 올랐는데 그냥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부르는 게 값이다.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나쁜 건 전혀 없죠. 근데 먼저 실적은 저런 게 돌아올 것 같아요. 기사제 쪽이 먼저 돌아올 것 같아서 그쪽 계속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 혹시 지금 이제 러시아가 이번에 그 노르트 스트림 열어주긴 했지만 한 20%밖에 지금 안 열어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지금 유럽 쪽으로 그 천연가스 수출하려고 이렇게 하면서 LNG 선에 대한 좀 수요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 있었는데 혹시 그거 관련돼서는 아직은 수주되고 이런 거는 크게 눈에 띄진 않죠 아직. 유럽 선사들이 발주내는 LNG선은 그것과 연관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최근에 유럽 선사들이 계속 발주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우조선인가도 2척이 다 유럽 선주들이었고요. 네. 유럽 선주들 나오는 건 다 그것과 연관된 LNG선에 LNG 운반선에 관해서는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 대우조선은 올해 수주했던 거의 모든 배들이 LNG 운반선이고 다른 업체들도 LNG 운반선에 그 수주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근데 아까 2척 이러면 사실 그렇게 별로 많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지난번 최근에 발표한 수주권 그러니까 연간 누적으로는 한 7-80% 정도 지금 누적 잔고가 되죠. 네, 목표 수치에 이미 한 70% 이상은 다 달성을 했습니다. 상반기 이제 끝났는데 7월까지 끝났죠. 그러게요. 그래서 네. 문제는 이제 수주는 굉장히 잘 하고 있고요. 목표치도 훨씬 더 넘은 조선사들이 많은데 수주 선가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신조선가 대비 조금 그보다 낮은 가격에 지금 수주들이 좀 계약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거보다 좀 높게 나오면 훨씬 더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조금 오래전에 탐방을 했고 다음번에도 다다음 주에도 한번 탐방이 지금 잡혀 있어요. 이 조선업체 탐방이 잡혀 있는데 가본 결과 7년 동안 불황이었답니다. 7년 불황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업이 다 망했어요. 살아남은 자의 잔치. 옛날에 그 혜태제가 망하니까 롯데제가 잔치했지 않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오늘 뭐 미포조선 같은 경우도 손실이 뭐 크게 반영하지 않았는데 작년에 미포조선 좋았을 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중간 사이즈의 배를 만들려고 하는데 맡길 데가 없다는 선사 입장에서 다 망해서 그래서 미포는 무조건 그때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얘기야. 미포는 일단 무조건 컨택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 참고로 저는 미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케이. 혹시나 걱정이 돼가지고. 네. 혹시 뭐 탐방하면 이제 거제도? 아니요. 저 서울에 사무소가 있는 서울에 업체들이 사무소. 있어요. 네. 거제도까지 가기는 뭐 제가 뭐 현장 가본다고 뭐. 네. 다녀오셔야죠 그래도. 네. 그거 조선 업체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 위성 사진 있으면 보시면 돼요. 네. 그 도크가 어떻게 채워졌는지. 굉장히 규모가 커서 위성 사진으로 찍힙니다. 네. 제가 코로나 전에 한 2, 3년 전에 한번 탐방 한번 갔었거든요. 거제도. 네. 볼만 하더라고. 이렇게 쫙. 탐방일까요 과연? 탐방이죠. 예. 안전모 쓰고 갔다 왔습니다. 예, 다음 또 섹터 넘어갈게요. 오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개별 종목단에서는 조금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였는데 오늘 그 중에 또 심텍도 조금 오른 것 같은데 반도체가 오늘 조금 전체적으로는 안 좋았지만 기판주 관련해서는 조금 좋았던 것 같은데. 네, 일단 심텍도 마찬가지로 요즘 실적 발표 시즌인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습니다. 금요일 날 발표를 했고요. 2분기 매출액이 컨센서스가 4,450억인데 4,770억 발표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컨센 930억을 넘은 1,147억 발표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이 굉장히 컨센 대비 잘 나왔는데요. 24% 정도 컨센 대비 상향을 했고요. 문제는 이제 최근에 2분기 실적이 좋아도 하반기 실적 우려가 좀 되는 회사들은 주가 상승이 이렇게 나오기 힘든데요. 심텍 같은 경우에는 연간 가이던스도 좀 상향을 했습니다. 2월 달에 공시했던 거에 따르면 매출액 전망치가 그때 1조 6,520억이었는데요. 이거를 1조 8,760억으로 13% 상향을 시켰고요. 영업이익도 3,030억에서 4,450억으로 47% 정도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던스에서 회사 측에서 제시한 수치를 통해서 좀 역산을 한번 해보면요. 하반기 영업이익이 2,460억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1,995억 나왔거든요. 이것보다 20% 이상 잘 나올 걸로 회사 측에서는 보고 있는 거고요. 현재 하반기 컨센서스 형성되어 있는 것보다 약 30% 높은 수준이니까 굉장히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가이던스를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대표님,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 말씀하십시오. 반도체랑 반도체 기판주랑 네. 어떤 거를 좀 더 선호하실까요? 하려면 다 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증설 모멘텀과 근데 이것도 오늘 보면 진짜 짜증 나는 게 오늘 하고 그렇게 실적 가이던스며 뭐며 다 좋다고 하는데 오늘 또 유심히 볼 거는 여전히 이래도 공매도 청산 안 한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해요. 이거 원래 지난번에 한 주가 보면 거의 1년 동안 계속 올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쯤 되면은 실적 좋은 거 다 알겠고 그래도 한번 밀어볼 모멘텀 뭐 없을까 그러면서 뭐 찾고 찾다가 이제 그때 이것도 뭐 피크아웃 얘기 나오고 이것도 반도체 쪽인데 생각하는 증설은 쫙 해냈는데 그만큼 수요 받을 수 있겠어? 그런 얘기 나오면서 또 확 밀었거든요. 그대로 오늘 같은 경우도 딱 보면은 무슨 그동안 공매도했던 거 안 풉니다. 여전히 그 가격대 되니까 또 매도하더라고요. 근데 좀 특이한 거는 반대로 대덕전자는 오히려 오늘 아무 저런 것도 없는데 혼자 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물론 매출 비중이 좀 차이는 있습니다. 특히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아마 전장용 PCB 쪽에서 조금 더 성과 낼 거로 하게 되면 같은 FCBGA도 뭐 통신용이나 아니면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반도체 기판이나 조금씩 특화돼 있어요, 다들. 근데 거기에 따라서 조금 그런데 근데 아마 심텍은 자꾸 이제 얘기 나오는 게 반도체 쪽까지 맞물려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은데 지금은 아마 어차피 다 수요티지 아니야. 그런데 지나고 나게 되면 업체별의 차이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잘할 수 있겠어? 뭐 이런 분위기. 이게 지금 담겨 있다고 보니까 짜증나죠, 솔직히. 잘하려고 중설하는데 거기다가 좀 이제 힘내, 화이팅 이런 거랑 너 잘할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어떤 팀장님이십니까? 우리 네? 팀장님은 어떤 팀장님이십니까? 네. 갑자기 이걸 왜? 네. 아니, 이거 저거 이제 옛날에 갖고 있다 안 갖고 있었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설명을 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 한맺힌 종목들이죠. 이게 3년짜리 차트를 보시면 주가 많이 올랐어요. 몇 배에서 심지어는 거의 그 고점은 그 3년 전 대비 한 10배씩도 오르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미국에 있었으면
이 정도 실적이면 주가 그냥 당연히 갔을 거예요. 지금 가이던스- 심택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네. 지금? 네. 대덕전자도 포함해서 음. FCBGA 만드는 업체인데 구조적인 변화를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FCBGA가 왜 나왔냐? 이건 반도체 미세 공정 때문에 나온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반도체 한 판때기에서 뭐 100개를 만들 때는 쉽게 만들었어요. 그걸 뭐 300개 만들어도 가능했어요. 근데 이걸 1000개로 만들고 2000개로 만들려니까 공정상의 어려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EUV 같은 걸 안 쓰면 못 만드는 상황이 오죠. 미세 공정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칩넷 구조라는 걸로 구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반도체 칩 하나에 코어가 많이 들어간 것과 코어가 덜 들어간 것과 다른 그 성격을 가진 칩을 연합해서 붙이는 이 작업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FCBGA가 뻥 하고 수요가 폭발한 거죠. 그래서 FCBGA는 앞으로도 1, 2년 동안 계속 그 수요가 굉장히 강할 걸로 보여지고요. 왜 그러면 그동안은 안 했냐? 그거 보면 그거는 TSMC가 패키징을 하는 팬아웃 레벨 패키지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칩 사이즈 크기로 밑에 기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칩 하나에 그 옛날엔 좀 많은 기판이 사용되었는데 딱 맞게 포장지를 얇게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그렇게 해서 하니까 이 그 PCB 업체들이 우리 망했구나. 설비 증설을 오랫동안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칩넷 구조로 바뀌면서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가 된 거죠. 이거는 반도체 미세 공정의 어려움과 같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 굉장히 오랫동안 이 추세가 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비덴, 신고, 그다음에 한국의 삼성전기 등등이 엄청난 조 단위의 증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아니 세상에 이렇게 증설하는 거 이 세상에 이 뭐 경기 침체가 온다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증설하는 게 말이 돼? 하니까 한 3년 정도 지나면 피크아웃 오지 않겠어? 하고 한국 시장 그걸 땡기고 있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좀 여쭤봤는데 좀 길어졌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각도기님 그래서 대답을 좀 해주세요. 이 업황은 계속 반도체랑 좋아요. 반도체 기판주랑 어느 쪽에서 낫냐? 지금은 기판주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쇼티지기 때문에. 기판 안에도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더 마이크로화 되거든요. 그 밑에 들어가는 솔더볼도 같이 맞습니다. 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면 오늘 그 회사는 또 약간 올라가요. 근데 갖고 있다 보니까 얘기를 못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이제 삼성전자가 6만 전자까지는 왔는데 네. 이게 좀 더 안 올라가고 좀 허덕허덕하는 것 같아서 혹시나 아직 반도체 쪽을 못 샀다면 네. 기판주는 뭐 이렇게 볼만한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여쭤봤던 건데요. 기판은 업황이 너무 좋고요. 사실은 반도체는 내년에 좀 회복이 되겠죠. 네. 내년 중반 이후부터는. 내년 중반 이후에 음. 알겠습니다. 그 전기차 관련해서도 뭐 최근에 데이터가 조금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요즘에 예, 전기차 일단 관련해서? 오늘은 2차전지 섹터가 굉장히 호가가 좋았고요. 네. 지난주부터 이제 미국 인프라 법안 통과 기대가 그리고 오늘 중국 시장에서도 2차전지주들이 굉장히 많이 폭등을 했거든요. 중국에서도 전기차 이 보조금 면제를 연장을 한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가 강세를 보였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구매세 면제는 이제 계속 만료 기간을 앞두고 연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17년 말, 20년 말 그때도 만료를 앞두고 연장이 됐고 이번에도 22년 말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 연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6월달 전기차 판매량 데이터도 공개가 됐는데요. 글로벌리 6월달 전기차 판매량이 63% 전년 대비 증가한 91만 8천 대 정도 팔렸습니다. 전기차 비중은 한 13.2% 정도 됐고요. 미국과 중국은 성장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은 75% 전년 대비 증가했고 중국은 131%나 증가를 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체에서 한 21% 정도 차지를 하는 굉장히 전기차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데 전년 대비 한 10% 정도 판매량을 감소를 했고요. 한국 같은 경우도 13%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2차전지 섹터한테 중요한 이 배터리 출하량 데이터 말씀을 드리면요. 글로벌리 6월달 72% 전년 대비 증가했고요. 1위는 여전히 CATL이 차지를 했습니다. 전년 대비 111% 증가를 했고 2위는 LG 에너지 솔루션 전년 대비 13% 증가를 했습니다. BYD가 3위인데요. 192% 증가했고 4위 파나소닉은 전년 대비 14%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5위 SK온도 60% 전년 대비 증가했고요. 삼성 SDI가 6위인데 55% 증가했습니다. 뭐 특징은 사실 5월달 배터리 출하량 데이터 발표됐을 때도 굉장히 동일한데 중국 업체들이 전부 다 세 자릿수 성장률이 나오고 있고요. 한국은 그에 조금 못 미치는 이런 데이터가 계속 연이어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그 LFP 배터리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는 배터리인데요. 이 침투율도 6월달 기준으로 34% 전월 대비해서 2.8%포인트 추가 상승을 해서 중국 업체들이 계속 비중을 확대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은 이 배터리 셀 업체들은 삼성 SDI 제외하고는 다 그냥 좀 별로였는데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지금 7% 가깝게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약간 셀 업체보다는 뭐 소재 업체 이렇게 조금 더 모멘트 받는 것 같은데 비슷한가요? 이쪽도 2차 전지 쪽도? 네, 뭐 거의 근데 셀업체랑 소재업체랑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는 많은데 어차피 확대되게 되면은 소재 쪽이 여전히 뭐 증설과 함께 같이 커질 건 맞는데 주말에 그거 보자고 깜짝 놀랐어요. 그 포드의 F150 네. 이게 트럭이죠, 픽업 트럭이죠. 네, 네. 그리고 GM의 실버라도 이게 덩치 아주 허브만큼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옛날 그 걸프전 다녀오셨잖아요. 아 제가요? 거기는 출장 안 가셨어요? 면제 아니실까요? 딱 보기엔 면제실 것 같은데. 현역이거든요. 네. 아, 26개월 다녀왔습니다. 그런 얘기할 때 제가 제일 울컥하는데 많이 들어보셨구나. 그럴 것처럼 보이긴 해. 예, 그러니까 저는 현역을 다녀왔는데 다들 이상하게 네. 치근한 눈빛으로. 그러니까 저 현역입니다. 네. 아니 근데 이런 이 큰 덩치 있는 차들이 네. 제로백이 몇 초인지 아십니까? 한 4.5초 하겠죠. 3초입니다. 네, 네, 네. 이런 어마어마하네요. 거 보고 그러니까 그 정도 덩치를 갖고 있으면 얼만큼 그러니까 이게 LG 쪽에 LG 에너지 솔루션에 파우치가 들어갑니다. 파우치도 적층이 아니고 다층으로 쐈습니다. 다축으로 2단으로 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력이나 효율이 얼마나 좋으면은 3초가 나옵니까? 이 큰 덩치가. 그래서 그거 보고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쌓는 기술도 여기서 이제 셀도 아니 이제 모듈화 될 때도 이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큰 덩치도 어디 한번 밀어붙일 수 있게 바뀌기 시작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는 거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고, 그러면 소재 쪽도 더 활발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왜 LG화학이 직접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나도 소재 쪽으로 뛰어들겠다라고 했던 거는 혹시나 이 폭발적인 성장에 못 대응하면은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LG 에너지 솔루션 거는 방어를 해주면서 같이 나머지를 좀 받겠다는 입장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는 게 지금의 현실인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뭐 그냥 계속 장기 계약 받고 거기다가 확장되고, 게다가 또 지금 가장 많이 나온 게 그거 같아요. 이제 중국은 이렇게 커가는데 왜 한국은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뭐 중국은 그냥 자기네 걸로 이렇게 딱 성을 쌓고 가는 나라고, 한국은 이제 미국이 본격적인 전기차 침투율이 확 들어서기 서면서부터는 한국 업체들이 아마 이 수치가 바뀔 겁니다. 그때부터는. 그래서 그때가 가장 핵심이겠죠. 미리미리 준비하자 이상입니다. 네. 그렇죠. 미국에서는 지금 전기차 점유율이 7%가 안 될 걸요, 7% 정도 되는 걸로. 네, 미국은 6월달 기준으로는 8% 정도. 8% 예.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천만 대 차량 중에 이제 올해는 20%대 정도까지. 27% 정도 되죠. 네, 올해 500만 대가 넘을 거예요. 네. 그 관련해서 최근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뭐 내년부터 유럽에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뭐 단계적으로 줄인다라는 기사가 있던데, 이게 지금 네. 이게 시절에 맞는 건가요, 이게? 근데 얘네들은 네. 좌충우돌이에요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에너지 가격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독일만 하더라도 연간 부담하는 가스 가격 올라서 600만 원이랍니다. 한 가구당. 이 정도 더 부담해야 예전만큼 전기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간 전기 가격인데 이거 전기차를 해야 돼 말아야 되면서 지금 멘붕이 온 그러니까.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또 하나 벤츠, BMW 고급차들은 자꾸 로비를 해요 지금. 아, 내연기관차 그냥 계속 좀 더 쓰자. 그냥 가자. 우리가 못 따라가겠어. 그러니까 잘못하게 되면 이러다가 잘 보면은 중국 아시아 업체한테 다 넘어간다. 괜찮겠냐고 막 협박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폭스바겐이 원래는 ID3라는 모델로 한번 유럽을 확 잡으려고 그랬어요. 못 잡지 않습니까? 일단 출하가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폭스바겐도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입장에서 그냥 휘청휘청 거리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뭐 나중에는 뭐 다 아이오닉이 네. 너무 국뽕스러워가지고 이런 못 들어. 결론 아이오닉입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약간 에너지 가격 올라간 것도 보면, 물론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유도 있었지만 또 누군가는 이게 급격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2050 탄소 중립 제로라는 어떤 캐치프레이즈 아에서 이렇게 너무 급격하게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유럽에서 속도 조절하는 듯한 느낌도 들어서 그럼 혹시 또 전기차 관련된 시장에는 좀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닌가. 근데 미국에서는 오히려 공격적으로 해서 이번에 이제 에너지 법안이 어떻게 보조금 법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미 그 20만 대 정도를 팔면 보조금이 다 끝나요. 그래서 그 테슬라하고 GM은 다 끝났거든요. 12 볼트나 테슬라 그 모델 3 뭐 이런 걸 많이 팔아서. 근데 요 안이 바뀌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뉴스가 지금 굉장히 크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중국을 어떤 식으로든지 배제하고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국 업체들은 굉장히 골머리를 앓는 상황으로 지금 빠져들고 있어서 셀 업체들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잘 해결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소재를 중국에서 가지고 오면 미국에다 납품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게. 예. 아이오닉인가 기아인가의 소재가 중국 우리나라 들어간다고 해서 2차 전지 근본 그 밑바닥 소재는 다 중국에서 넘어온다고 보시면 될 그래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 나가야 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고 앞서 얘기했지만 BYD 같은 경우는 지금 진짜 폭발적인 성장하는데 깜짝 놀라는 수준인데요. 블레이드 LFP라고 해가지고 아주 칼날 같은 거를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얇은 거를 이렇게 착착착착착 넣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셀투팩이라는 게 돼요. 그 원래는 모듈을 만들어서 그 모듈을 여러 개를 넣거든요. 폭발 위험에 이런 걸 감소시키기 위해서 모듈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중국 업체들의 발굴은 정말 대단한 상황이고 네. 한국 전기 버스의 절반이 중국 겁니다. 예. 오늘 각도기님 뭐 특집인 것 같아요. 아까 반도체도 그렇고 뭐 전기차도 그렇고 빨리 넘기시죠. 모르는 게 없으시네요. 오늘따라 유난히 아는 거 나오니까 네. 떠드는 거죠. 오늘따라 유난히 빛나십니다. 네. 조용히 하라고. 그 말씀을 제일 잘 듣겠습니다. 네. 네. 예. 네. 아니 그리고 사실 저희가 몇 주째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국민 제안 투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1위로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네. 근데 오늘 뭐 보면은 관련된 종목은 다 물먹는 이런 모습인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나리오였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요거 탑10 국민 제안 중에서 3개에 선정이 되면 국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고 그 중에 1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점이 달리고 있었거든요. 31일까지 이제 투표를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여전히 1등으로 마감은 했습니다. 근데 오늘 한 오후 2시쯤 들어서 정부 대통령실에서 갑자기 클릭수 조작을 발견을 했다. 그래서 국민 제안 요거를 탑 3개를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발표가 나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이마트 주가가. 그럼 뭐 없던 걸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뭔가 보완해서 하겠다는 건가요? 그건 아직 구체적인 대안책은 발표는 안 됐는데요. 일단 요번에 선정된 거는 아무래도 딜레이 되는 건 피할 수 없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사실 요 2시 반에 그 발표가 있기 전부터 이마트 주가는 한 3% 정도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로 소멸로 반응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다라고 해도 이게 여야가 합의해서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보니까 제로 소멸로 이제 반응을 한 거고 안 그래도 그런데 이런 발표까지 있다 보니까 더 한 6% 가까이 이제 하락해서 마감을 했고요. 이마트는 사실 요거 이외에도 지금 조금 우려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스타벅스도 발암물질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마트한테 이 스타벅스라는 존재는 굉장히 비중이 큽니다. 1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의 한 84%를 이 스타벅스 코리아가 차지를 할 정도로 의미 있는 회사인데 발암물질인 포람데하이드가 썸머 캐리백 요거 사실 줄 서서 받는 거잖아요. 여기서 검출이 됐다라고 인정을 하고 사과문도 발표를 하면서 그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창고형 할인점 이마트 트레이더스 저도 한 번씩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 전까지도 작년에만 해도 한 15% 성장을 했거든요. 기존까지 이제 온라인 업체들이 많이 이 대형마트의 점유율을 뺏어가는 와중에도 이 창고형 할인점 같은 경우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을 했었는데 올해 상반기 들어서 한 0.1% 전년 대비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지금 성장성의 한계가 부딪히는 사업들이 좀 많이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마트 개인적으로 좋아했었는데 네. 요즘 나오는 거 보면 핵심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스타벅스 그건 논외로 하고 결국에는 회사가 온라인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상당히 확장될 수 있는 좋은 여건이었는데 멈췄어요. 그래서 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어차피 이제 우리나라는 쿠팡판이고 쿠팡이 가장 세고 거기다가 이제 인수했던 뭐 이베이 코리아나 아니면 또 습닷컴 이걸 통해서 전략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조건은 되게 많이 갖췄거든요. 특히 이제 점포를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모기지로 해서
돌려서 이거를 또 자금 유통해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도 있는데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고 게다가 네. 또 성장률로 보면은 대형마트 SSM이라고 하는 쪽은 백화점은 크는데 이쪽은 역성장입니다. 계속. 그러니까 백화점, 편의점, 온라인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런 코로나 시대건 리오프닝 시대건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데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변화가 와야지 이 상태로 가다가는 그냥 도태될 것 같아요. 잘못하게 되면. 그게 사실 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된다 해서 이게 직접적인 수혜라고 보기에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를 걷어내고 나니까 오히려 좀 더 단점이 더 많이 보인다고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뭐 이마트 관계자분 좀 반성 좀 하시고요.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 김민수 대표님 예, 말씀 좀 잘 새겨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왜 또 예. 아니 좋은 말씀 주셨으니까. 네. 아니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매력이 없어 보인다는 거잖아요. 이 기업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기업이 매력이 있어 보여야 이 주식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매력을 못 느낀다는 얘기시잖아요, 지금. 초기에는 되게 야심차게 하다가 네. when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사업 보고나 흐름 보게 되면 멈춰 있어요. 하겠다고 하는 게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은 실망이 갈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이상한 뭐 발암물질이나 투척하고 있으면 이게 갖고 오면 3장 준대요. 아메리카노 교환 쿠폰 3장 준대요. 아 환불인가 해주면서 아니 바꿔주면서 미안하니까. 네, 3장 주면 4,700원 곱하기 3 그냥 너무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요거 조금 개인적으로는 걱정되는 소식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내에서 뭐 이 곡물 수출이 상당히 중단됐다가 러시아하고 협상해서 뭐 어느 항구를 열어주려고 했는데 또 뭐 폭격하고 뭐 사실 좀 시끄러운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곡물 수출이 재개가 됐나요? 안 됐나요? 재개가 됐습니다. 아 됐나요? 예, 따끈따끈한 뉴스인데요. 네. 한국 시간으로 한 3시경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 항에서 우크라이나산 옥수수를 실은 화물선이 레바논 쪽으로 출항을 했다라고 이제 속보가 나왔었고요. 튀르키예 국방부가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2만 6천 톤 규모의 옥수수가 실렸다고 하고요. 무사히 인도되면은 이제 글로벌 식량난 해소에 숨통이 트이기 시작은 할 것 같습니다. 7월 22일 날 이제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곡물 수출 재개하기로 합의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뭐 오데사항 비롯해서 여러 항구에 이제 러시아가 공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불투명해진 사이에 다시 출항을 재개하기로 이런 소식이 나왔고요. 그래서 뭐 옥수수 가격은 제가 물론 반영이 있겠지만 아직 소맥을 실은 배는 아니거든요. 근데 소맥 가격도 조금 안정세를 지금 선물 시장에서 보이고 있더라고요. 불행 중 다행이긴 한데 근데 이게 그래도 충분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시작이니까 또 봐야죠. 언제 또 폭탄을 터뜨리고 이렇게 할지는 모르니까 불확실성은 계속 깔려 있습니다. 거기 폭탄 터뜨리면 안 되죠. 이거 팝콘 되는데 옥수수 씨름배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좀 받아줘야 되는데. 무섭네요. 아이고 큰일 났네. 아니 좀 받아줍시다 좀. 아 잠깐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 이거 어떻게 받아줘야지 근데. 네. 아니, 제가 안고 이거- 가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아니 우리 톰님, 우리 차영준 소장님한테 좀 배워야 될 것 같아. 네. 아니 똑같습니다. 반응은 뭐 버럭했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예,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다 그냥 꿋꿋하게 상처 안고 살아갑니다. 네. 아니 가끔 이제 댓글창에 보면은 우리 김윤수 대표님 좀 받아달라 조크를. 근데 저희 셋 다 너무 이제 그런 쪽에 문외한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괜찮습니다. 예. 팝콘 좋아하시나요? 팝콘? 가끔씩만 먹죠. 영화 가끔? 갈 때 예, 정도. 네. 알겠습니다. 그냥 옥수수를 좋아하죠 저희는. 네. 뭐 더 안 되네요. 뭐 저희는 뭐 받아줄 수 없는 걸로 하고. 그래도 계속 던지겠습니다. 네, 네, 뭐 아이, 언젠가 좋습니다. 걸리겠죠. 뭐. 아, 우리 김민수 대표님의 이 매력이니까 예,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해볼 테니까 던져주시고요. 네네. 아니 이제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게 곡물 수출은 수출인데 이제 전쟁 때문에 파종 시기를 놓칠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뭐 올해가 문제가 아니라 내년이 더 문제일 수 있다는 얘기를 사실 우리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혹시 뭐 들리는 소문이나 소식 혹시 알고 계시는 거 있나요? 아직 파종이 문제가 더 심화됐다 이런 얘기는 아직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해결됐는지도 잘 확인은 안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창고에 있는 쌓여 있는 것들이 빨리 네. 수출돼서 나가야지 그 다음 뭐 파종을 해가지고 뭐 수확을 해가지고 더 재고를 채워 넣을 텐데 네. 뭐 앞단에서 막혀버리니까 지금 다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제 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쪽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직 뭐 들리는 소식이 없으니까 새로운 소식 들리는 대로 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게 아마 이따가 증시 일정도 얘기해 주시기로 할 텐데
금요일 날 있을 미국의 고용 지표는 당연히 기본으로 관심이지만 의외로 내일 모레 있을 오펙 플러스의 회의가 상당히 관심사인 것 같아요. 바이든이 또 이게 사우디까지 날아가가지고 또 이렇게 만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는데 그 당시의 반응은 조금 이렇게 시큰둥했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혹시? 사실 이게 뭐 되게 어려운 사람도 건데요. 아니고. 국제 정세를 물어본 거나 네. 마찬가지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뭐 네. 이게 발제를 그냥 준비하셨으니까 어차피 이건 전문가도 제대로 못 맞추니까 편하게 말씀하셔도 최근 돼요. 분위기나 어떤지 뭐 네. 뉴스나 외신에 중동 왕자님이세요? 약간 이미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잘 보여야 되겠구나. 네. 뭐 미약하지만 증산은 해주지 않을까 음. 싶습니다. 일단 기존의 이 오펙 플러스 증산 시나리오대로라면 그 이전까지 증산했을 때 이 9월달 증산분을 땡겨서 한 거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9월달 증산을 발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좀 그냥 증산 안 할 것이란 컨센서스가 좀 더 많은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상은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실제 기대도 하더라도 그렇게 한 40만 배럴 정도 이렇게 많이는 안 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증산을 하지 않고 동결시키면 유가가 당장은 좀 상승을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때 사우디의 반응은 우리 이미 최대로 생산하고 있다. 더 할 여력이 없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날 갔었던 것은 네. 일종의 방위 관련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간 거고 증산에 대한 얘기를 원래 안 하는 게 맞답니다. 그래서 사우디의 어떤 뭐라고 무기 제공이라든가 이런 사우디 방어를 위해서 왕국이잖아요. 그 왕국을 막아줄 수 있는 조치를 미국이 해줄 것인지 여부가 핵심적인 사안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미국이 화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흐름들을 보면 사우디의 숙적은 이란이잖아요. 시아파, 뭐 수니파에서 싸우는. 그래서 그걸 듣고 보니까 그동안 왜 이란하고 될 듯 될 듯 안 하면서 미국이 계속 뭔가 협상을 협상을 계속했냐 하면 사우디를 건드리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되거든요. 그래서 방어를 해주겠다라는 언약을 해서 하고 왔다고 해요. 그러면 사우디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응답을 안 한다면 미국이 이란을 또 합의 테이블로 부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거 뉘앙스 중에 좀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게 이번에 오펙 회장님 이제 가셨지 않습니까? 유럽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들어가지고 이번에 신임 회장이 들어오는 첫 번째 회의입니다. 그 중에서 처음 나온 발언이 우리 오페크에서는 러시아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다. 딱 이 얘기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적대적이지 않죠. 그렇죠. 같은 예. 하나의 적이었으니까. 근데 예전에는 원래 오페크 플러스로 들어올 때 되게 갈등 관계가 되게 민감했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딴지 걸고 그러면 뭐 서로 중동 쪽과 얘기가 되게 애매하게 오갔었는데 지금 이제 약간 비슷하게 한 목소리를 낸다라는 그럼요. 얘기는 네. 이게 앞으로 어떤 의미겠느냐라고 봤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또 관리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까 팀장님 얘기하셨듯이 증산은 발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증산의 이행을 안 합니다. 이번에도 6월 달까지 발표했던 거 보게 되면 지금 40몇만 배럴 또 추가로 한다고 해놓고 총 합계 보게 되면 240만 배럴인가 덜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리 챙기가는 얘기겠죠 지금부터. 그러니까 증산은 해놓고 사정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거밖에 안 되겠어 라고 하면서 유가를 지금 위쪽에서 계속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야 이들이 사는 길이겠죠. 그러게 산유국들이 사실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갑이죠. 지금 논한 거죠 뭐. 지금 예전 같았으면은 이제 흔히 말하는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들 이렇게 약간 경쟁 업체가 있으니까 좀 그랬는데 지금 뭐 그쪽도 시원찮은 것 같고. 그래서 그나마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그 베이커스 뭐 그 증착하는 그 뽑아내는 장비도 계속 조금씩 올라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정부가 알게 모르게 다 허가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직 예전 수준까지 돌아오려면은 시간 좀 걸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유가가 지금 100불 아래로 좀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인플레에 대한 기대심이 낮아지고 그래서 연준의 긴축에 대한 속도 조절 기대도 생기고 달러가 약해지고 아시아 시장 다 오르고 뭐 사실은 다 되게 좋았는데 여기서 유가가 다시 또 100불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좀 그렇죠. CPI의 한 축이 다시 올라오는 거니까 시장 올라갔던 거에 상당 부분 반납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오펙 플러스가 그래도 조금
자기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조금 세계를 위한 결정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뭐 이 바람이 거기에 전달이 되지는 않겠죠. 예. 아라비아어로 하셔야 됩니다. 아라비아로. 네. 예. 또 저보다는 김 대표님이 좀 더 글로벌 되어 있으니까 예? 좀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다르겠습니다. 살람 알레이쿰 이거 아닙니까? 살람 알레이쿰. 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뭐 일부가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좀 웃기려고 노력하는 건 아닌데 예, 약간 좀 그러네요. 자, 뭐 오늘 준비한 그 이슈는 다 커버를 하신 것 같고 네. 예, 이번 주 증시 일정까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일단 월요일 미국 7월 ISM 제조업 지수 발표되고요. 2일 내일에는 이제 한국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전월에 6% 나왔는데 이번에 6.3%로 예상이 되고요. 카카오페이와 한국타이어 실적도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8월 3일에는 오펙 플러스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미국의 7월 ISM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실적은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하이브가 발표할 예정이고요. 4일에는 BOE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예상은 기준금리를 한 50bp 정도 올릴 걸로 컨센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카카오와 스튜디오 드래곤, CJ E&M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미국의 7월 비농업 고용자 수 예상은 25만 명 증가할 걸로 컨센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뭐 네이버, CJ CGV, 유플러스, 롯데케미칼, 롯데쇼핑 실적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일부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신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